지금 휴가 가느라고 진행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제 낸 거 봤는데 다들 뭐 경계가 불투명하니 뭐 이 경사가 이게 어디까지가 경사고 이거를 단지 경계랑 경사 지형을 갖다 어떻게 협쳐야 되는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원래 불분명해요. 그거 뭐 나한테 따져서 어떻게 해. 그 대충 하란 말이야. 경계는 어쨌든 나눠준 종이에 있는 그림 그걸 경계로 하고 경사도는 수치도에 있는 걸 대략 갖고 오란 말이에요. 어차피 경사는 여러분들이 다 손대야 돼. 그 자체 그대로 놓고 단지 설계 안 돼요. 언덕 지형 그대로 놓고 설계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 어차피 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등고선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등고선을 그대로 지키면서 설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지형에는 건물 못 올립니다. 사람 못 다녀요. 차 못 다녀요. 다 손대야 돼. 다 손대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형을 갖다가 완전히 경천동지하게 뜯어고치라는 지는 말고 그러면서 최대한 어떤 지형을 갖다가 보존하면서 설계하는 방법은 뭘까? 그래도 그 지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걸 이용하라는 거지. 둥고선을 뭐 내가 정교하게 그거 갖고 와서 지키라고 그랬나?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 단지 경계는 제가 준 그 단지 경계선 그림 그걸 기초로 하고 등고선은 수치도에 있는 거를 어차피 수치도에 있는 등고선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게 또 5m 간격이잖아. 5m 간격이면 그 사이에 등고선이 또 얼마나 많이 변할지 사실 그걸로도 알 수 없어. 굉장히 부정확한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정교하게 어차피 설계도 정교하게 안 할 거면서 뭐 등고선을 정교하게 따라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략적인 지형을 갖고 오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혼란해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뭐냐면 일단 첫째 이제 뭐냐면은 건물들 간의 배치가 있고 단지 계획을 하는데 근데 이게 글자가 왜 이렇게 안 나오니 또 이게 참 둘째는 이제 동선 계획이 있지. 각 기능들 간 연결하는. 세 번째가 그 바탕에 놓인 땅이 평면이 아니라 이제 경사지라는 건데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뭐 한꺼번에 다 뭐 요거랑 요거만 주는 건 대략 하더니만 이걸 놓으니까 뭐 혼란스럽다는 사람 많은데 자, 이거 세 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머릿속에 두두두두 한 번에 결론을 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렇게 지형이 있으면은 이렇게 경계가 있고 지형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략적인 지형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설계를 시작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먼저 이 계획에서는 여러분 조닝이나 이 건물 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평면적일 때는요 배치를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동선은 대충 다 어떻게 이렇게 해결돼. 그렇지? 못 갈 데 없잖아. 근데 이 계획에서 제가 동선 계획을 우선적으로 해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갈 수 있는 길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경사를 자르고 가기 어렵단 말이야. 되도록이면 동선이 어떻게 돼요? 경사를 타고 올라가거나 부드럽게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되도록이면 경사 방향에 이렇게 경사 방향과 평행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이렇게 잘라서 경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렵단 말이야. 그렇게 치면 동선을 어떻게 내야 될까? 되도록이면 순환하는 어떤 이런 동선들 단지 외곽을 훑고 지나가는 동선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방향으로 경사를 자르고 내려오는 동선들은 나중에 조정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런 정도만 파악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경사는 여러분들이 어렴풋한 이미지로만 가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 종이 위에서 계획할 때는. 그런 상태에서 동선이 대략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건물의 배치.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략적인 힌트는 뭐야? 요 부분이 평지에 가까우니까 여기랑 한 단 낮게 여기 요 부분은 접근성도 좋고요. 시각적으로도 바로 보이는 곳이고요. 이 교차로에서 들어올 때 바로 보이는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을 놓기도 좋고 상징적으로 여기가 한동대 그리고 유엔유 센터다라는 거를 보여주기에도 좋은 곳이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활주로에서 들어오는 단차가 물론 없지 않아요. 활주로부터 들어올 때 여기도 단차가 있어. 하지만 조정을 하면 가능하겠죠. 어쨌든 요런 데는 평지에 가깝고 건축이 지금 현재대로도 최소한으로 가능한 곳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경사진 지형인데 경사진 지형인데 또 이쪽으로 낮아진단 말이야. 자,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 이런 데는 사실은 건축 부지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춥게 일부러 춥게 만드는 용도 그런 데 가능한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대략적으로 센터나 중심적인 건물들은 이쪽에다 놔야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기숙사 건물은 이 경사 지형으로 올 텐데 여기다 그럼 기숙사를 어떻게 놓겠느냐. 그런 부분 정도를 갖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지. 그렇죠? 여기다가 스케일 대보고 경사를 갖다 그때그때 계산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결국 차량 동선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유엔유 센터를 기본적으로 진입해야 되겠죠. 또는 여기로 진입하게 하는 사람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활주로에서 진입이 없이는 뭔가 굉장히 애매해. 그렇잖아요. 한동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엔유로 가는 건데 한동대와 일종의 결합된 캠퍼스의 개념인데 한동대의 어떤 이웃사촌의 개념인데 딴 길로 가다 여기서 들어가는 것들은 지형을 다루기엔 유리하지만 좀 어색하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는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국도를 통해서 이제 한동대로 오겠지. 그러니까 국도에서 내려와서 굴다리 지나서 여기 이미 보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들도 가능해요. 자, 그런 경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부출입구는 또다시 한동대 활주로변에 있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주출입구라 그러면 뭐 이렇게 순환해서 간다라든가 이런 동선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 당시로는 이 국도가 건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 길이 한동대에 진출을 위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판단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계획을 보니까 국도에서 내려서 요 앞에 있는 시골길로 진입하는 이런 동선을 택하는 경우도 있던데 뭐 지금 현재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도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오고 이미 국도변에서 UNU 캠퍼스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는 그게 더 기능적으로 원활한 동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이 쐐기 모양의 땅에 건물들이 놓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연결 동선이 어떻게 돼야 될 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외곽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가는 동선들이 가능하겠지. 그리고 경사를 갖다 가파르게 가로지르는 동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형은요. 땅을 손대지 않고는 설계가 안 돼요. 경사 그대로 놓으면서 하려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어려우니까 경사 무시하고 설계한다는 것도 안 돼. 다시 한번 요령을 얘기합니다. 경사에 대한 대략적인 이미지를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 지형만 따로 모델링 한 것도 보여줬잖아. 그거 여러분들 한 5분 10분이면 해. 여러분들도 다 해봐요. 해보고 그걸 놓고 이렇게 봐가면서 하는 거지. 설계를 무슨 대충 때려잡으려고 무슨 1시간 내에 대충 퉁치려고 그래. 좀 고민을 하면서 해야지 실력이 늘지. 안 그래? 대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알파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두면서 일단은 평지고 경사다 이런 정도만 분석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를 갖다 차 몰고 들어오고 걸어서 들어온다. 대부분 차를 몰고 오겠죠. 그럼 차량 진입이 중요해. 차량 진입하고 나서 들어와서 차를 놓고 보행 동선으로 다닐 수는 있겠지. 또는 한동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보행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있겠지. 그러니까 한동대랑 보행 연결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야. 차 타고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차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어딘가 이렇게 진입을 하겠죠. 근데 보행 동선은 여기서부터 걸어와서 진입하는 사람은 사실은 100년에 한 명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보행 진입은 대부분 한동대로부터 와서 보행 진입을 하겠지. 그런 정도 여러분 분석이 돼야죠. 그래서 어쨌든 차로 들어오는 이 들어온 동선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안을 순환할 거냐 아니면은 뭐 한 축으로만 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행으로만 접근하게 할 거냐. 이런 분석, 보행 동선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구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주차를 어디 할 거냐. 각 건물로는 어떻게 진입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략 동선이 있고요. 동선을 마지막에 어떻게 돼? 경사도를 겹쳐놓고 올려보면서 그때 이제 무리한 부분들이 어딘지 차량 동선이 생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딘지 보행 동선이 가팔라지는 곳에는 어떤 부분에서 계단을 둘지 그렇지?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경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사에 대한 대략적 이미지만을 가지고 배치를 하고 동선을 그려요. 그런데 이 단지에서는 평지와는 다르게 동선 계획이 그냥 막 그려놓은 나중에 동선 계획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동선을 미리 경사를 갖다가 최대한 부드럽게 탈 수 있도록 동선 계획에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면서 건물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령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계획 대안을 좀 보여드리는데 뭐 그 뒤에 발전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때 새벽에 한 서너 시간 동안 열불나게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만든 것뿐이고, 이게 뭐 정답이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어쨌든 요렇게 했다, 요렇게 그냥 했다라는 정도만 참고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수업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 대안 낸 거 하나씩 보고, 그 안 낸 사람 한 명은 누구니? 한 명, 딱 한 명, 이름 뭐 누구더라 하여튼 막, 빨리 해. 빨리 하고, 어쨌든 제가 코멘트를 몇 가지 달아놨는데 그걸 중심으로 일단은 조금 수정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최종 대안을 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너무 이게 겁먹은 계획을 했다는 거 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 세우고 뭐 기숙사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차량 뿅 들어와서 차량 공간, 그 다음에 뭐 알아서 뭐 가시오, 이런 좀 굉장히 뭐랄까 겁먹고 소극적인 계획, 그러니까 차량 동선을 아예 안 두려는 계획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웠어. 그러니까 뭐 이게 도로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 부담, 차라리 도로를 내고 그 도로가 절벽이 되는 게 낫죠. 도로를 아예 안 내버리면 어떡해. 도로 내는 게 경사 조정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여기 주차장 알아서 나머지 걸어서 가시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계획했단 말이야. 아니지, 생각해보세요. 기숙사가 있는데 주차장이 여기 한 100m 밖에 있어. 무조건 차 세우고 여기 가야 돼. 걸어서 가야 돼. 아니 그게 한동대고 지금 여러분 상황이면 뭐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삿짐 안 들어와요? 택배 안 들어와? 경찰차 안 들어와요? 나중에 소방차 안 들어와? 기본적으로 차량 공간에 대한 접근은 모든 건물에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앞에 기본적인 주차칸은 또 있어야 돼, 사실은. 만약 그렇게 하기 싫다라 그러면 옆면에 어쨌든 최소한 몇십 미터 이내에 주차장 정도는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운반 가능한, 아니면은 또 뭐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차량 공간이 여기 있고 여기는 보행자 도로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마냥,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보행자 광장이다, 그리고 여기에 걸어 접근한다,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차량 공간하고 보행 공간 구분되고 차량 공간이 직접 건물 앞에는 못 온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 그런 경우 여기다 블로바드를 박아놔서 이렇게 땅바닥에 꼽아놓은 쬐끄만 수해 몽둥이 같은 거 있죠. 그걸 막아놔서 평소엔 차가 못 들어오게 하고, 비상시에는 그걸 뽑아서 보행동선이지만 차량이 원활히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단차를 두지 말아야 돼. 되도록이면 차량이 올라올 수 있을 만큼 경사를 좀 둬야 돼. 그렇게 해서 비상시에는 차량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러니까 자, 기숙사 주변의 어떤 보행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대안도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차량 공간 여기, 기숙사 여기, 사이에는 알아서 걸어서 가시고, 이거는 이런 계획들은 실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기숙사에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여러분들 짐은 어떻게 나르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어쨌든 모든 건물들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으로 서빙은 돼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보행 환경으로 지키고 싶다? 그럼 이런 형식으로 하는 대안은 가능하단 말이야. 아예 분리시키고 차량 접근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그래서 진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경사나 이런 것들이 조정되는 것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건물의 렌더링이나 이런 건 여러분 뭐 신경 안 써도 돼. 건물을 갖다가 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차피 요새는 직접 설계하는 사람 별로 없지. 솔직히 말하면 뭐 저 스케치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웨어하우스 다 뒤져보고 그러면 대략 비슷한 건물의 인면 이런 거 다 나오니까 되도 않게 그걸 갖다 스케일만 줄여서 막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건물의 대략적인 용적만 나오면 되고, 렌더링이나 내부 평면 설계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뭐 구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진 않아, 이 지금 요 과제에서.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생각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계했다. 요게 그래서 대략 한 10m 이내의 깊이야. 그러니까 건물의 깊이가 뭔지는 알죠. 건물의 이 파사드의 길이고, 이걸 이제 우리가 깊이라고 그래. depth. 자, 요 깊이는 사실은 우리가 일정한 스케일 내에 있어야 돼요. 이 길이야 뭐 한도 없이 널려서 넓은 건물을 만든다고 해도 뭐 누가 뭐라 그럴 건 아니야. 상황만 가능하면 뭐 가능해요. 근데 요
깊이라는 거는 좀 스케일이 정해져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예를 들어서 깊이가 이렇게 한 10m라고 쳐봐. 이게 기본적인 뭐 기숙사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그런 것들의 설계 기본 깊이죠. 그래서 대략 한 10m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 가운데 복도를 놓고요. 양쪽으로 실들이 쭉 들어오는 거야. 이를테면 뉴턴홀. 물론 그러다가 가운데 이렇게 뭐 계단실하고 코어를 넣든가 아니면 끄트머리에 놓는 경우도 있고, 우리 뉴턴홀이 딱 이렇게 돼 있죠. 코어가 여기하고 중간에 딱 있지.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홀로 이렇게 연결되지. 자, 이렇게 하면 방이 결국 한 3, 그리고 복도가 한 3, 그래서 대략 3, 3, 3 해서 8에서 10m 정도로 하면 중복도형, 그러니까 채광에 있는 방과 채광이 없는 방이 갈라지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정도 건물은 어쨌든 어떻게 돼? 방과 복도, 그 다음에 방, 이렇게 3열로 해가지고 한 8에서 10m 정도의 깊이로 건물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애매한 거, 이런 거, 여러분이 깊이를 갖다가 건물 설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형태를 갖다 여러분들이 막 이런 별 모양 건물을 이렇게 그려놔서는 안 되잖아. 그런 특별한 형태의 건물을 그렸다라고 그러면 그 건축물의 평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략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책임하게 막 그렇게 건물을 그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15m라고 쳐봐요. 그럼 이게 애매해지는 거야. 왜냐, 이거 중복도로 예를 들어서 할까? 그러면 자, 채광이 들어오는 방은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여기도 이제 방이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 중복도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복도 앞만 해도 3m인데 그럼 방의 깊이가 이게 6, 뭐 7이 된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방의 깊이가 여기 이제 채광창이고 햇빛이 들어와. 근데 이 길이가 6에서 7m가 돼?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햇빛이 들어와서 비치는 영역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나머지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은 공간이 된다고. 자, 일조가 아니라 뭐 조명을 놓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방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너무 깊은 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큰 방을 놔야 된다고. 큰 방을 놓으면 이 방 하나가 벌써 어떻게 됩니까? 무슨 뭐 8 곱하기 8 이런 방이면은 하나하나가 거의 너무 큰 거실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교수방이나 이런 걸로 적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한데, 어쨌든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이가 요런 스케일에 맞지 않고 애매한 깊이면은 일단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너무 깊은 방이 된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건물이 너무 깊어지고 일조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방 하나하나가 너무 길쭉한 방이 되거나 큰 방이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방이 어떻게 돼? 우리가 필요한 방은 사실은 개인적인 용도의 어떤 거실에 해당하는 방이거나 아니면 큰 어떤 강당 내지 강의실 형태의 방,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애매한 스케일의 방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용도가 애매하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갖다 그릴 때 요 깊이에 대한 고려는 잘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이렇게 뚱뚱한 건물 있지. 여기 한 30m, 여기 한 20m 이런 것들. 이 평면 계획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하겠지. 그래서 들어와서 가운데가 큰 로비 공간 내지 중정이 있다. 그래서 2, 3층은 이렇게 중정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실이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방이다. 그래서 가운데는 중정이 될 수도 있겠고, 이걸 실내로 가둬놓는다라 그러면 아트리움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여기도 뭐 천창 같은 걸 놓고 햇볕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아트리움이 되는 거지. 아트리움. 여기는 이제 난간으로 놓고 난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는 척 크게 비어있는, 그 다음에 여기 천창으로 해서 딱 유리를 해놓으면 들어온 아트리움이 되는 거지. 그런 식의 어떤 뭐 설계는 가능하지. 이게 예를 들어서 20m, 30m 정도가 된다라고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건물을 애매하게 뚱뚱하게 이렇게 그냥 용적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 용적에 해당하는 건물 설계의 각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특별히 그런 것들이 강의동이나 이럴 경우에는 강의동은 하나하나가 모듈이 돼서 비슷한 규모의 방들이 쫙 있어야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를 마련했다. 그럼 강의실 어떻게 들어갈까 이거? 뭐 애매해. 사각 공간이 또 이렇게 생겨버리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형태를 갖다가 정형화가 아니고 뭐 다양한 불규칙한 형태 쓰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건물의 내부의 평면 계획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제시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 특별히 요 깊이가 한 8에서 10m, 12m 이내가 아닌 애매하게 긴 거, 뭐 15m, 20m, 30m 이런 정도. 그런 경우에는 건물 내에 실이 배치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특별히 기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실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 형태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기숙사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지만 외국의 기숙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어떤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딱 문 열고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4인이 쓰는 큰 하나의 어떤 집이 있어. 그래서 각자 생활 공간이 되는 방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뭐 화장실 정도 있겠지. 그 다음에 요 내부는 자기들이 모여 쓰는 공용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부엌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방 4개를 두고 진짜 단독주택과 비슷한 어떤 평면 설계를 통해서 4인이 각 실을 가지면서 하나의 평면 내에서 하는 이런 모듈도 가능해. 외국 기숙사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으면서도 공용의 어떤 거실이 있는 이런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물론 어떻게 돼? 좀 어느 정도 주택계획의 평면을 갖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같은 어떤 그런 매스를 갖다가 여러 개 퍼뜨려 놓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쓰는 아파트 형식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장방형 형태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일단 요 깊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10m 이내로 설계하는 것들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L은 뭐 한없이 길어져도 괜찮다라고 그럴 수 있지만 한편으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기숙사를 계획했다. 한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계획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등고선 하나는 지금 우리 그림에서는 5m라고 그랬어요. 5m.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0이라고 쳐봐. 0이면 여긴 5, 10, 15, 뭐 여기도 하나 있다고 쳐봐. 20. 야, 이거 뭐니? 이거 단면으로 본다고 쳐봐요. 단면으로 보면 자 0에서 20. 자, 무려 저층부의 차이가 20m니까 대략 6층 정도가 들어가네. 6층 정도가 이렇게 경사가 된다는 거야. 368이니까 대략 368. 아니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어? 그냥 절대로 건물이 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건축이 야 세상에 이런 엄청난 그 피탈면에 위에 있는 건물이 어딨니? 이런 경우에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죠. 첫째는 뭐냐 하면은 아예 건물 매스를 갖다가 분절을 해. 분절을 해서 여러 동으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경사를 조정하는 거. 경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갖다가 분절하는 거. 둘째, 할 수 없어. 지형을 적당히 조정해 이렇게. 셋째, 그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상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뭐 특별한 어떤 건축적인 처리를 도모해야지. 필로티로 한다든가. 근데 이건 필로티로도 너무 엄청나서 이거 뭐 한 뭐 위에 이 정도만 남겨놓고 밑에 한 3계층은 필로티로 한다라든가. 뭐 그런데 가능은 하겠죠. 필로티 밑에는 또 나름 자연 녹지나 이런 걸 둬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는 일종의 뭐 녹지 비슷하게 놓는다라고 그러면 뭐 그런 것들도 가능은 하겠죠. 위에 한 3계층 정도만 놔두고 밑에 한 3계층은 필로티로 해서 20m의 높이차를 극복한다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뭐 택하기 어려운 방법이겠지만 나름 이 건축 설계를 잘 해서 여기를 갖다가 일종의 어떤 스키플로어 형태로 지그재그 해가지고 어쨌든 요 짜투리 같은 요 남는 공간도 땅을 너무 파들어가지 않고도 요거를 갖다가 뭐 잘 이용하는 스키플로어를 해서 나는 진짜 희한한 건축물의 내부 3차원 계획을 해보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근데 좀 무리지 어쨌든 기숙사에서 그런 스키플로어 처리가 되고 그러면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이게 좀 딱 자기 방 자기 구역이 없는 상태에서 좀 흐트러지면 경계가 흐트러지면은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조금 그런 것들을 애매하게 좀 힘들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근데 스키플로어가 되면 뭐 1층 다음에 2층이 아니라 1.5층이 있고 사이가 이렇게 애매하게 계단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 처리들, 그것이 하나의 어떤 가족이 사는 하나의 어떤 영역성 있는 그런 건축이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들이 맞물려 사는 기숙사다. 그런 경우에 그런 어떤 복잡한 공간 구성이 가져오는 경우 조금 혼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어쨌든 대략적으로 건물을 분동하든가 아니면은 건물 방향을 어쨌든 되도록이면 좀 경사와 이렇게 평행하게 한다라든가,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사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 확실히 줄어들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손을 보기 바랍니다. 추천하기로는 되도록이면 긴 건물 쓰지 말고 분동을 해요. 기숙사 어차피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올 텐데 뭐 집단으로 다 때려 놓는다고 좋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도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복지시설은 다목적 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하나로 해서 가운데다 큰 홀을 놓고 뭐 이럴 필요도 없죠. 그리고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동으로 분절하거나 아니면 단독주택형의 기숙사를 넣는 것들도 좋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큰 단독주택 지역들을 이렇게 쭉 집어넣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선택도 가능하다는 거야. 특별히 경사실을 극복하는데 그런 것들이 유리할 수가 있겠더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해 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보란 얘기야. 모델링을 하면서 그 지형 위에다 올려놓고 스케치업 여러분을 기준을 한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형을 갖다가 건물을 올려놓는 자리, 도로를 올려놓는 자리를 갖다가 미리미리 땅을 깎고 변형해서 그 매스를 깎고 변형해서 건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등고선은 여러분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알죠? 등고선 그리는 거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 지형을 먼저 만든 다음에 등고선은 얘가 알아서 그리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려놓은 등고선하고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지.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렇죠? 그래서 등고선을 갖다가 그리는 것들도 최종적으로 3차원 모델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역으로 등고선이 변한 것들의 최종 결과를 그려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대안이 대략 끝난 사람들은 제가 말한 코멘트를 대략 이제 그것들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 뭐 최종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대안이 제대로 됐든 안 됐든 엉터리든 아니든 일단 진행해야 돼. 여러분들이 뭐 완벽한 계획 만들고 모델링 할 거야? 아니잖아. 뭐 엉터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대안을 대략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3차원 모델링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 매스를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좀 신경 써야 돼. 렌더링이나 상세한 단면 평면 계획을 갖다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평면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대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큰 덩어리가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매스를 그려야 된다. 하지만 렌더링이라든가 상세한 구상은 시간이 되고 또 자신 있는 사람은 해요. 그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그런 부분까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층고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한 층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건물에 표현하는 것들은 간단하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달라. 그리고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을 좀 색을 달리하고 해서 이런 것들 패턴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그때 했던 대안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때는 이 국도가 아직 건설되기 전이에요. 여기 시골길만 있었어. 그리고 국도가 어디로 자르고 가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 여기를 갖다가 아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국도가 지나가는 가능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한다고 아마 여기를 바싹 잘라낸 것 같아. 야, 나도 오래되니까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죠. 근데 일부러 잘라낸 것 같아. 국도랑 어느 정도 간격을 버린다는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뭐 필요하면 이렇게 더 이렇게 여기 시골길 따라서 이렇게 경계를 연장해도 돼요. 뭐 그 땅 뭐 딱히 쓸모 있는 땅도 아니겠지만. 자, 어쨌든 제일 이 지형에서 챌린징한 포인트는 활주로에서부터 다 낮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낮아진다. 다만 요 정도에서는 어쨌든 낮아지는 게 적고, 어쨌든
비교적 평균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뭐냐면 벌써 한 층 정도 이상의 한 층 내지 두 층 이상의 차이가 나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것들은 일단 어렵다. 그때는 왜냐면 국도는 없고 시골길만 있었기 때문에 한동대 오는 사람들이 시골길 따라서 진입하게 되면 한동대에 따라서 올라오다가 여기 아닌 개별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활주로에서만 진입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활주로로 진입하되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동선도 최대한 간단하게 활주로로 들어가서 다시 활주로를 따라 병행하는 동선만 있도록 이렇게 차량 동선이.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진입하지만 이 안에서 막 복잡하게 돌아다니진 않도록. 자, 다시 말합니다. 활주로가 있고요. 활주로에서 들어가서 활주로랑 병행하는 단지 내부 차량 동선이 있고 그리고 진입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센터에 한 곳, 기숙사 쪽에 한 곳 이렇게 두 곳이 있도록 그렇게 대략 구상을 했습니다. 차량 동선 어쨌든 병행하게 이렇게 활주로를 따라가면서 활주로보다는 좀 낮은 그런 동선 하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건물들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돼요? 요 부지 내에서는 뒤로 바짝 붙였어 다. 요거는 이렇게 했습니까? 해가 이쪽에서 뜨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건물을 갖다가 활주로로 다 갖다 붙이자니까 활주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경사가 이렇게 돼 있지. 건물들을 활주로로 갖다 붙이자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라 이게. 요 부분이. 뒤에서 보면 너무 건물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사가 너무 심해. 그러다가 다 이걸 들고 일어나자니까 여기가 또 절벽이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되면 일조는 편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되도록이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경사를 낮춘 한이 있더라도 건물을 최대한 단지 경계, 여기가 이제 경계 부분이죠. 경계 부분을 후면으로 셋백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를 놓고 광장을 놓고 다시 건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요만큼의 어떤 외부 공간이 생겨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자, 다시 하면 활주로, 그 다음에 이제 병렬하는 도로, 조금 더 내려와서 건물 앞 광장,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경사가 내려가면서 이제 단지가 끝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차량 동선이 되고요. 차량 동선이 좀 내려와서 각각 접근하는 건물의 어떤 주출입구가 되는 거고요. 단면도입니다. 단면도. 그러면서 하지만 보행 동선이 어쨌든 간에 차량은 어쨌든 들어와서 가고 이게 여러 가지 원활하지만 차량 동선이 아닌 보행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지. 그래서 UNU 같은 경우는 아예 활주로변에서 한 2층 내지 3층으로 바로 오버브리지를 통해서 보행자는 오버브리지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저는 이게 센터예요. 오버브리지 통해서 바로 접근하도록 저는 이제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차량은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로 또 이렇게 바로 건물 앞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는 활주로에서 바로 2층 내지 3층 레벨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UNA 센터는 계획을 했고 나머지 기숙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차장이 어느 정도 그래도 경사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장 따라서 쭉 이렇게 개별 클러스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거 아니다 이거 뭐 어디 있냐? 어디서? 전체 배치 계획은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요걸 여러분 따라하거나 뭐 흉내내거나 그럴 필요 없어. 이게 뭐 모범 답안이고 그런다는 것도 아니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활주로에서 두 군데 들어가고요. 차량 동선은 간단하게 활주로를 병행하는 요런 그러면 조금 낮아지는 동선. 그리고 한 군데 더 넣었네요.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진출입하게 해놨고 여기서 어떻게 돼? 요렇게 건물로 진입해서 돌아오는 요런 동선으로만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차량이 일단은 다 자르고 지나가니까 보행 출입을 그러면 활주로변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이제 오버브리지로 해가지고 UNU 센터 건물 보이죠? U자형으로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바로 2층 내지 3층 레벨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입체교차라는 셈이지 활주로에서 바로 평면상으로 보행자들 들어가고 차량은 약간 내려와서 동선 따라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건물 앞으로 순환해서 가든가
기숙사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기숙사 클러스터인데요. 그래서 기숙사 앞으로 이렇게 동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돼 있고, 들어오는 동선을 따라서 이제 그 내부 그 사이사이 공간들이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기숙사 앞에 주차장이 이런데 뭐 공원이 쫙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딱히 여기가 경사가 심하고 해서 이런 데를 공원으로 만들기보다는, 또 그리고 UNU 센터에 있는 이 학생들은 또 한동대의 어떤 여러 시설들을 많이 이용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외부 공간은 전반적으로 좀 경사는 졌지만 이걸 조정해서, 자, 등고선 이렇게 지나가니까 등고선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면서 어쨌든 주차 공간을 위주로 이렇게 일단 넣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건물은 저도 이제 분동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냐면은, 경사가 이렇게 심하게 져 있으면은, 자, 분동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또 오버브리지를 통해서 서로 간에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종의 이런 것들이 메가 스트럭처예요. 메가 스트럭처.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죠. 경사를 따라서 경사가 약해지는 곳에서 다시 이렇게 좀 큰 건물들을 넣었고요. 경사가 심한 요런 데서는 건물을 갖다가 분동된 듯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복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오버브리지, 다시 복도. 그 다음에 여기는 옥상 정원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다시 또 옥상 정원에서 옆에 건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하나의 기숙사가 굉장히 작은 건물들의 일종의 연결되어 있는 메가 스트럭처. 사실 요거는 하나의 메가 스트럭처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건물에 벽이 붙어 있으니까. 이건 오버브리지가 되겠고요. 요것도 어쨌든 가운데 옥상 정원을 중심으로 두 개의 기숙사가 만나는. 그러면 사실 향은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 향을까지 살리기에는 여기는 조금 지형상 너무 어렵다. 다만 여기는 조망권은 좋겠죠. 조망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옥상 정원 정도를 하나 넣었고, 여기도 옥상 정원이 하나 생기죠. 여기 그런 정도를 넣고, 나머지 이제 뭐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주거 환경, 향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외국 학생들은 일조나 향은 그렇게 또 이렇게 까다로운 요인은 아니에요. 남향만 이렇게 뭐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요 사이 UNU 센터랑 기숙사 주거 클러스터랑 UNU 센터 클러스터가 되는 곳에서는, 여긴 되도록이면 어쨌든 평지에 가까운 외부 공간을 넣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목적 센터의 앞마당이 되도록. 그러니까 등고선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여기서 한번 잘라져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만큼은 되도록이면 경사도가 한 1m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들이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도 어쨌든 단차가 심해. 그러니까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쨌든 여기도 지금 활주로,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차량 동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부 공간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여기는 이렇게 오버브리지를 뒀어요. 여기를 처리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버브리지를 둬서 보행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차는 발밑으로 지나가고요. 그 위 오버브리지 통해서 내려와서 계단 톡톡톡 내려오면 이제 다목적 강당 앞마당이 되는 거예요. 앞마당이 약간 공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죠. 공원 따라 쭉 가면 이제 다목적 강당. 그래서 자, 차량 동선은 평행하게 자르고 지나가고, 그런 동안에 이렇게 순환해서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 차량 동선 없어요. 다만 차량이 건물의 뒷부분, 후면 이런 데는 사실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후미진 공간이지, 차량이 이런 데는 이제 마음대로 진입할 수 있고, 그런 데다가 일부 차량 주차장을 둬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은 주로 여기로 들어가는 화물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렇지 않고 기숙사의 후면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녹지나 완충 공간으로만 뒀습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일종의 로스트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곳에서는 아예 그냥 차량이 들어와서, 여기도 오버브리지니까 상관없죠. 차량이 들어와서 이런데 소규모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이 건물의 후면부를 따라서는, 건물의 쭉 후면부를 따라서 여기 보면 보행동선이 쭉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단지 경계를 따라 쭉 올라가는 거 보이죠? 뭐 약간 가파른 길이지만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활주로를 따라서 갈 거고요.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요 동선을 따라서 쭉 가면 이게 이제 우리 관리사무소 앞으로 도달하는 보행자 동선이 되겠죠. 그래서 뒤쪽으로 있는 흰 얇은 선은, 이거는 이제 보행자 동선을 얘기하는 것이다. 본교랑 연결되는 보행자 동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저는 대략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물론 오늘날 상황과 그때 상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활주로에서 무조건 진입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쪽에서 진입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일단은 어떻게 됐든 3차원 모델링을 뭐 CAD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 스케치업으로 하는 정도가 지금 단계에선 제일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스케치업으로 여러분이 했던 2차원 모델링을 지형과 건물을 올려서 3차원 모델링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갖고 와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